가끔 이런 전화를 받을 때가 있다. 장가간 친구들이 월급 적금 들어 아담한 문화주택 하나 구입하고 텔레비전도 한 대 장만하고 나면 다시 허리띠 졸라매고 전화를 한 대 놓고 나서 자랑 삼아 전화를 걸어올 때가 왕왕 있다. 그때의 친구 목소리는 의례 자랑에 가득 차 있다. 나야 나 이번에 전화 났어. 전화번호 적어둬라. 45국에 6189야. 45국에 6189. 외우기도 쉽지? 6189 하루 쉰다 이 말씀이야. 물론 그럴 때는 축하해 주어야 한다. 그들의 문화생활에 대해 같은 친구로서 마음에서 우러난 축하의 말은 지나쳐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 문명의 이기인 전화에 대해 내가 요즘 우라통이 치밀 정도로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는 것이다. 전화는 예고도 없다. 발자국도 없고 굳은 날이건 눈 오는 날이건 가리지 않는다. 방문객이라면 초인종 소리를 내며 정중한 인사를 하고 기껏해야 응접실의 소파 이상의 부위를 침범하지 않는데 이것은 무턱대고 안방을 침입한다. 마치 간이건 콩팥이건 아무 곳이나 잠식해 들어가는 암세포처럼. 방문객들은 신발을 벗고 들어오지만 전화는 마구 진군해 온다. 수색 임무를 띤 수색대원처럼. 또한 전화는 예의를 차리지 않는다. 자기 쪽이 급하면 한밤중도 가리지 않는다. 나는 그 전화기의 신경질적인 비명소리에 가슴이 무너져 앉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곤 한다. 쫓기는 원고를 막 쓰고 있을 때 걸려온 전화는 그 전화를 받아 상대방을 확인하지 않고서도 기묘한 육감으로 대충 어디서 걸려온 전화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전화는 감시자이며 파수꾼이다. 검은 전화기를 볼 때마다 나는 가끔 두들겨 부숴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 아주 바쁠 때는 전화의 코드를 빼어버린다. 예의가 아닌 줄 알지만 나는 그 악마 같은 벨소리의 구속에서 가끔 해방되고 싶어한다. 그럴 때면 전화 거는 측에서는 다이얼을 돌리다 신호만 갈 뿐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전화국에 전화를 걸어 우리 집 전화의 고장 여부를 물어보고 힐난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서너 번 우리 집에 전화국 고장계의 사람들이 다녀왔다. 예전같이 늦장 잘 부리는 행정이 아니고 요즘엔 민원에 대해 즉각 반응을 보이는 고마운 공무원 아저씨들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우리들의 충실한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인지 고장 신고가 갈 때마다 금세금세 찾아온다. 그럴 때마다 나는 미안하다. 전화를 자꾸 이렇게 하신다면 아예 전화를 떼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찾아온 얼굴 잘생긴 청년은 내게 웃지도 않고 엄숙하게 선언을 했다. 나는 그래서 요즘엔 전화의 코드를 빼놓지 못한다. 막상 전화를 없앨까 생각해 본 적도 있지만 정작 급한 경우엔 어쩔 것인가 불안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전화에 매달려 있으며 그 전화의 벨소리에 온몸이 조이는 긴장과 싸우고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가 전화와 인연을 맺었던 최초의 기억을 떠올리곤 한다. 지금은 전화가 그리 귀한 존재도 아니지만 내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화도 번갯불 딱딱 소리통이었다. 그것은 일테면 국민학교 시험에 나오는 양식 먹는 법에 대한 문제와 같은 것이었다. 우리 땐 가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곤 했었다. 양식을 먹을 때 포크는 어느 손으로 드는 것이며 나이프는 어느 손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냐? 우리들 중 양식 먹는 법은 모두 교과서에서 배웠지만 막상 실천해 본 친구는 몇 명 되지 않아서 어쩌다 싸구려 돈가스 먹을 때면 모두 어려운 삼각함수 수학 문제 풀듯이 그 질긴 돼지고기를 마치 가위로 천을 베듯 나이프로 썰고 땀을 질질 흘리며 섬유질 씹듯이 씹어대곤 했었다.
하기야 국민학교 때에는 미군들이 찝차 타고 와서 우리에게 치약으로 이빨 닦는 법까지 가르쳐 줄 정도였으니까. 그때 우리는 굵은 왕소금으로 이빨을 닦거나 밀가루 같은 치분으로 이빨을 닦곤 해서 다들 이빨을 닦을 때면 이빨에서 피를 질질 흘리거나 다들 입에서 소금에 절인 양배추 냄새가 나고 있었다. 미군들은 우리에게 치약과 칫솔을 주고 이빨 닦는 요령을 가르쳐 주었는데 나는 그때 반장이었으므로 단위에 올라가 그들 앞에서 시범을 보여야 했었다. 그때의 공포를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는지. 치약을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꺼끌꺼끌한 칫솔에 짜서 흘리고 입속에 집어넣고 무자비하게 흔들어대는 이 난폭한 행위에 우리들은 구역질을 해대거나 어떤 녀석은 그 향기로운 치약 거품이 신비로워 마구 삼켜대기도 했다. 치약이 내게 공포의 존재였던 것처럼 전화도 역시 내겐 공포였다. 어느 날 중학 3학년 때 형은 내게 동전을 주고 인근 백화점에 가서 전화를 걸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을 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형, 난 전화를 걸 줄 모르는데 하고 애소를 했다. 형은 내 머리통을 쥐어박으며 이 자식 아직 전화 거는 법도 몰라? 하며 전화 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전화를 들 때는 듣는 쪽과 말하는 쪽을 잘 구분해야 한다. 말하는 쪽에는 꼬불꼬불한 큰 창자 모양의 선이 매달려 있으며 듣는 쪽엔 그것이 없다. 수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돌려야 하며 수화기를 들어 귀를 기울이면 뚜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것은 전화를 걸어도 된다는 신호이다. 그때 다이얼을 돌려라. 너무 급히 돌리지 말고 번호를 천천히 돌려라. 자세히 듣고 있으면 전화 떨어지는 소리가 열쇠 떨어지는 소리처럼 음표의 스타카토 현상을 보인다. 만약 다이얼을 다 돌리고 신호가 가지 않고 뚜뚜뚜 하는 소리가 나면 통화 중이라는 신호니까 5분 후에 다시 걸어라. 나는 머리털이 빠질 지경이었다. 나는 어느 편인가 하면 자존심이 강해 내가 전화를 처음 거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아무에게도 나타내 보이고 싶지 않은 겁쟁이였다. 나는 백화점에 가서 동전을 내어 밀고 전화를 걸려고 전화기를 들었을 때 편도선이 부어오른 것 같고 팬티에 오줌을 질금질금 싸고 있었다. 형이 알려준 주의사항을 머릿속에 차례차례 떠올리려고 정신을 집중해 보았지만 아무런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전화기와 싸웠다. 그것은 마치 독을 가진 거대한 전갈처럼 보였다. 나는 수화기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렸다. 신호가 가고 상대편이 나왔을 때 나는 거의 울고 있었다. 겨우 내 임무를 끝내고 돌아서서 집으로 올 때 나는 왠지 고독하고 쓸쓸했다. 지금도 나는 엘리베이터 속에 혼자 버려져 있으면 쓸쓸한 고독감을 느낀다. 내가 빈 상자 속에 갇힌 벌레처럼 느껴진다.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나 인터폰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을 때나 나는 고독하고 쓸쓸하다. 5살 난 다혜는 전화를 곧잘 받는다. 그 애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거짓말을 잘한다. 아빠요? 아빠 안 계세요. 시내 가셨는데요. 옆에 내가 있는데도 우리 다혜는 곧잘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가르쳐준다는 죄악감보다 그 애가 내가 겪었던 그 어렸을 때의 고독을 평생 맛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의 고독은 필히 맛봐야 할 예방주사와 같은 것이므로. 아, 전화. 귀찮은 전화.